자, 복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복습 문제. 자, 1번 사회적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몇 번? 4번. 그쵸? 그 다음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 좀 어려웠죠? 그래서 1번. 그러니까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3번 사바스 나왔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민간 부분이 생산자이고 정부가 배열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CFG죠. 계약이나 민간 유탁, 그다음 허가, 그다음 보조금, 그랜스 보조금. 그래서 보니까 2번이 답이겠죠, 그렇죠? 허가가 답이고. 자, 그다음 4번은 자, 민간 부분이 공급을 결정하고 이 공급하는 방식, 제공자도 공급자도 민간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바우처, 이용권 지급. 1번 프랜차이즈 바우처. 1번입니다. 1번. 공기업이나 중정부 이 기관을 기준으로 쌤 이번에 바꿔줬다고 그랬죠, 시행령이. 그래서 1, 3, 5. 그래서 일단 1, 3을 좀 찾고 직원 정원이 50, 수입액이 30, 자산 규모가 10억. 맞죠? 그 다음 6번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 좋습니다. 7번은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8번은 로즈가 제시한 정의론의 대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3번. 9번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몇 번이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1번. 다음 가해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으니까 1번은 가해성은 소극적 대처 방안이에요. 적극적 대처 방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보 같은 거 수집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2번 맞죠? 신뢰성 관련 맞죠? 2번입니다. 자, 전체를 한번 봐봤고, 그다음 거기 행정학에서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우리가 복습 문제에서 질문할 거 있어요? 1번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적 자본. 쉽게 말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은 좋은 걸로 쓰이면 상호 신뢰, 호의적 규범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자 우리가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신뢰로 상호관계 되겠죠. 그런데 사회적 자본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거래할 때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무슨 비용이라 그랬어? 거래 비용인데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사회적 자본이 결속적 의미로 쓰이면
연줄로 쓰이면 연줄로 쓰이면 우리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간의 유대 관계로 묶여지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지문이 어려웠던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쭉 어떤 걸 지금까지 했었냐면 행정의 기초 이론 받고 그다음 우리가 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봤었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다음 국가가 어떤 걸 하는지 그 봤을 때 규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다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 제공할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재화가 있는데 어떤 재화를 국가가 주로 공급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본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바스가, 여기도 사바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느냐, 배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 배제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경합성이 있느냐, 그렇죠? 경합성, 배제성. 경합성은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는 것. 배제성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게 되면 시장제. 그렇죠?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할 수 없으면 공유제. 그렇죠?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요금제. 둘 다 없으면 집합제 공공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이건 시장에 맡겨도 되겠고, 자, 특히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길 수는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뭐 정부가 어느 정도 또 경합이 없기 때문에 관여해야 되고, 여기도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배제를 못하니까. 여기는 당연히 정부가 공급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자, 그다음 거기 쭉 알아봤었고, 그다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알아봤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재화를 누가 정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냐, 공공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 우리가 크게 정부, 민간, 이건 알겠는데 중간에 정부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완전히 정부가 아닌 기관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공공기관이라고 불렀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눈 것처럼 정부에 해당되는 정부 부분하고 공공기관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고, 공공기관은 이거 어디에 다시 나옵니까? 조직론에 다시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볍게만 공공기관은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 기관이 있고 기타가 있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까 135가 적용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본이 10억 이상, 수익이 30억, 그다음 직원이 50명. 여기서 이 중에서도 기재부 장관이 공기업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들 거기 다 써져 있죠. 선생님, 거기 공기업에서 기준이 있고, 똑같이 공기업 정부기관 기준은 어떤 겁니까? 1359.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있죠. 그 중에서 기재부 장관이 선정하고, 그다음 시장형 공기업과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준정부 기관에는 기금관리형하고 잘 안 보여. 위탁집행이면
기금관리하고 위탁집행이 있다고 그랬죠. 기금관리형은 전부 다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연금이란 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위탁집행형하고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하고 공기업에 있어서의 기업형 공기업하고 우리가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가스공사는 공기업인데 가스안전공사는 자 여기 준정부기관이죠. 그런 부분만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밑에 부분 그렇죠.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들 제시해놨죠. 거기서도 나중에 시험 볼 때 한 번 더 보겠지만 그냥 한 번은 읽어봐 주시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한국방송공사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넣어놓으면 정부 입장만 대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특히 선거 같은 거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넣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공서비스 제공 우리 문제 풀었다시피 사바스가 제공 방법을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이거 외우기로 했었고, 자 오늘 문제 풀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면 그 다음 비정부기 이 조직에서 NGO 그쵸? NGO 이야기 쭉 나왔습니다. 그쵸? 사실 NGO는 거의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죠. 그냥 크게 한 번 정도는 읽어봐 주시면 거의 다 알 내용들입니다. 문제가. 그다음 거기 밑에 이론 배경만 구별만 잘하면 돼요. 이론 배경만 구분만 잘하면 되는데 이론 배경도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 정도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자, 그다음 한 장 넘기면 정부 신뢰와 사회자본 이거 나왔는데 정부 신뢰 부분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행정윤리하고 겹치니까 거기서 보면 되고 뭘 보기 위해서 사회자본을 보기 위해서 냈죠. 그래서 거기 사회자본에 대해서 구성 요소, 그다음 유형, 그다음 사회자본의 특징, 특히 특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다음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렇죠? 글씨가 너무 적어서 조금 고민이야. 선생님 사회적 기업, 그렇죠?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기업은 누가 쌤 정한다 그랬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르죠. 아까 공기업은 기재부 장관이었죠.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주로 고용과 관련되겠죠. 사회적 기업은 공기업보다는 훨씬 영리가 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한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임금을 받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개념,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의 인증받기 위해서 조건, 그 다음 주요 내용, 커뮤니티 비즈니스하고 비교. 우리가 부산에 감천마을이 있었다고 그랬죠. 한번 쭉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한 부분은 사바스의 전달 방식 빼놓고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교육 이념으로 사실 행정 이념이죠. 교육 이념이 행정 이념으로 넘어가면 거기 행정 이념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쌤? 먼저 행정 가치부터 이야기하고 거기에서는 관점에서 의무론적 관점, 그 다음
목적론적 관점. 의무론적 관점의 대표자가 칸트의 의무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목적론적 관점의 대표는 공리주의.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딱 한두 번 나왔어요. 이렇게 행정 이용 부분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무론과 여기같이 목적론의 공리주의가 나왔죠. 그 다음 거기 공익이 제일 많이 나왔죠. 시험 문제는 우리가 문제 나오면 골고루 내는 게 보통 원칙이니까 행정이념에서 꼭 한 문제 낸다면 공익에서 거의 다 냈죠. 공익이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 정리를 해뒀어요. 그냥 공익을 실체절, 과정설 따로 정리하면 잘 이 비교가 잘 안 돼서 그냥 정리해뒀고 거기 기출 지문들로 채워놨어요. 기출 지문들 한번 정리하시기 바래. 자, 그 밑줄 친 것들은 다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을 밑줄 쳐놨습니다. 그 다음 롤즈의 사회정의론, 그렇죠? 우리가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대해서 거기 의미부터 해서 의미와 그 다음 전제 조건, 무죄 배일, 원초적 자아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실험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그렇죠?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 단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무죄 배일. 이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정이 평등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만들 때 무죄의 배일. 자기가 뭐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는 모른다고 그랬죠. 대신에 또 원초적 자아, 지금 갖고 있는 선입견을 다 버리고 시작해보자. 그러면 사회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일단 자유로워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뭘로 태어날 수도 있겠어. 나는 모른다 그래. 무지의 배리니까. 그 다음 세상에 뭘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혹시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내한테 기회를 안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두 번째는 됐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죠. 내가 열심히 할 거니까. 세 번째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아주 하층민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러겠죠. 또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할래? 전부 다 지금 무지야. 우리들 지금 네 사람이 만들고 있어. 근데 다 무지야. 뭐 어떻게 만들지? 내가 뭐가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최소한 내가 제일 낮게 됐을 때를 생각하고 그래도 조금은 뭐야 되겠어요? 조금 어느 정도는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 우리가 맥시민이라고 그랬죠. 뒤에가 목적어입니다. 항상. 그래서 최소를 최대화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실체설과 과정설은 다 알고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쌤 사회적 형성이 아니라 형평인데 오타 나왔습니다. 사회적 형평인데 거기는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그다음 형평의 기준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형평을 강조했던 게 신행정론이라고 그랬죠. 오늘 다시 할 거니까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합법성, 합법성이야 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법규 창조력 이런 부분 행정법에서 다 배웠죠. 법률위보 이런 거. 그 다음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 그 다음 거기 사회적 능률 두 가지만 잘 알면 되죠.
자, 그다음 효과성. 자,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라고 그랬죠. 그런 개념들 간의 구분만 잘하면 돼요. 효과성, 효율성 할 때 개념 간 구분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죠. 효과성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목표 달성도. 효율성은 T분의 산출. 그렇죠? 자, 그다음 민주성 이야기했고, 그다음 합리성에서는 D 중에 합리성 있었죠. D 중에 합리성. 자, 제일 밑에 D 중에 합리성 있죠. 제일 밑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술적, 그다음 경제적, 사회적, 법적, 정치적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복습할 때 이것만이라도 꼭 하시면 돼. 나머지 별로 중요치 않는 건 좀 빼고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쭉 중요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험 문제 또 수단적 가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열성이죠. 그래서 가열성에 대해서도 거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교육공무원법하고 공무원 현장에 나온 것. 공무원 현장에 나온 것은 공무원 현장에 나온 어떤 거 이념을 거기 크게 확대해서 했어요. 공익. 공무원 현장 봐요. 공익, 그다음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 다 공무원 현장에 있죠. 그다음 전문성, 다양성, 그다음 민주행정이니까 민주성, 그죠? 자, 그다음 뭡니까? 청렴, 건전한 상식, 뭐 이건 뭐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보니까 이 국가공무원법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이고 그쵸? 봉사성하고 앞에 공정성 있죠.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밖에 없죠.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는 우리가 공익이란 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기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출은 반복되니까. 제가 이 1편 오늘 다 하고 되게 되면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안 가져왔죠? 저기를 안 가져왔죠? 저기까지. USB 깜빡 잊었어요. 다음 주에 공지를 해놓고 꼭 가져옵시다. 다음 주에. 저도 저기 노트북을 가져온다고 해서 아침에 그냥 왔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이론이 제일 어렵죠.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 거니까 선생님들이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흐름은 알고 있죠. 흐름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페이지는 116페이지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조금 늦더라도 좀 기본적인 거 정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도 좀 그래서 쭉 흐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구분을 잘 짓고 기본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 개념. 문제는 다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모르겠으면 정확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행정이론으로서 과학적 관리론. 이게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 이건 조직론에서 나오기도 하고 조직론 관점이 좀 강하지만 고전적 이론으로서 행정관리론하고 과학적 관리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과학적 관리론 거의 다 알고 있죠? 자, 과학적 관리론은 이런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 민간에서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과 동작을 연구했어요.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이걸 쉽게 말해서 뭐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 앞에 붙여놓고 노동자들이 모두 따라하길 바랬어. 그러니까 어떤 거 할 때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겠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하겠죠. 능률적으로 하겠죠. 능률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바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 누가 여러분 알다시피 포드 자동차 알죠? 포드 자동차. 거기서 자 포드가 이걸 아예 기계화 시켜버렸어요. 시간과 동작을 아예 기계화 시켜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건 완전히 많이 쓰이고 있죠. 공장에 가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다 돼 있죠. 그런데 어때요? 완전히 딱 자기 눈높이 나사 저익이 좋은 쪽으로 딱딱 와 있죠. 정확히 이 동작을 제일 단순하게 해야 되고 시간도 딱 끝내면 딱딱딱딱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능률적인 조직이 운영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어디에 가져온 것이 행정에 넣은 게 행정관리론이에요. 행정관리론. 글릭이 이야기한 행정관리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능률과 전략의 위원회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많이 행정에서 이야기 된단 말이에요. 민간에서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행정에도 그대로 도입하자. 그러면 여기서 과학적 관리론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했던 것도 자 경영에서 했던 것도 정치에 행정에 들어오네. 여기는 정치 다시 자 2번 행정하고 경영하고 이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치하고는 이원론적인 관점이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인간관이 합리적 경제인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은 어떤 사람을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그런다? 무엇에 의해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유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와서 있었고 당연히 이때는 어떤 것이 있었겠어요? 이게.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운영을 하는데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러다가 인간관계론이 나옵니다. 인간관계론 흐름만 좀 봅시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이어는 하버드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였는데 이 어떤 거를 증명하려고 다녔어. 과학적 관리론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공장에 다닙니다. 여러 공장에 다니는데 당연히 어떻겠어요? 모든 공장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때 마침 호손이라는 계전기 배전판을 만드는 공장에 갑니다. 계전기 배전판을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표준화된 절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생산량이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생산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날이 조사해 보니까 생산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보니까 그날 조가 바뀌어진 거야. 일하는 조가 바뀌어졌는데 친한 사람끼리 일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산성이 높아졌지 하고 보니까 인간관계 친하게 해주니까
좀 뭐가 됐을게? 소속감도 들고 일체감도 들고 이런 심리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니까 생산량이 높아졌죠. 거기서 이제 인간관계로 메이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준화된 시간과 동작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잘 설계하는 것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잘 봅시다. 메이어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강조했습니까? 아니면 너무 기계화시키니까 안 되니까 뭐 한다? 인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계화보다는 인간관계를 설계를 잘하는 게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강조. 후자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기계적 능률. 이걸 그래도 기계적 능률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강조했고 인간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강조했다 그래서 사회적 능률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금방. 이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간관계론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메이어가. 근데 이게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흐름만 좀 알면 좋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먼부터는 시험에 좀 나오죠. 형태주의. 자, 형태주의가 왜 나왔을까? 형태주의는 행동과학을 사용합니다. 행동과학. 여기서부터는 선생님들 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조금은 설명을 조금 정확히 할 거고 이해할 수 없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먼의 형태과학이 형태주의가 왜 나왔었어요? 일단 왜 나왔을까? 이들이 주장한 것들이 사실은 이들이 원리라고 주장한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원리가 아니고 격언일 뿐이더라.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먼은 우리가 갈등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갈등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갈등. 자, 이론적으로 볼게요. 이론적으로. 여기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과학적 관련해서. 있으면 큰일 나죠. 완전히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건 고장난다는 거잖아. 안 되겠죠. 여기 인간관계 좋아야 되는데 갈등이 있으면 안 되겠죠. 둘 다 갈등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조직을 운영할 때. 그런데 사이먼이 실제 가서 자 갈등 수준을 재봤어요. 갈등 수준. 조직이 갈등이 아주 높은 조직과 아주 낮은 조직과 생산성이 어떤 조직이 높은지를 봤어요. 그러면 저 이론에 맞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갈등 없을 때 넣고 이렇게 쭉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갈등이 너무 없어도 생산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더래, 그죠. 갈등이 너무 높으면 또 역시 생산성이 낮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말한 건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 안 해보고 뭐 한 거네?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격언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뭐 하려고 해보겠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이 증명돼야 된다. 소위 말하면 논리 실증주의를 도입해서 다 증명해야 된다. 실증주의. 자, 나중에 한번 실증주의는 설명하겠습니다.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걸 그래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주의 한번 보면 그다음 이제 그러면서 방금같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뭘 연구의 대상으로 해? 형태, 행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121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태주의 특징만. 형태주의 특징 보니까 인간의 형태, 동기나 역할, 행동을 강조했고 형태주의는 논리 실증주의에 기반한 과학적 방법을 활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뭘 추구한다? 과학적 방법은 당연히 일반 법칙을 추구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등은 중간 정도의 적정이 유지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형태주의는 자, 일반 법칙을 추구하려고 했다. 그 위쪽도 선생님 형태주의 위쪽의 논의도 사이먼의 형태주의 중요성 강조, 행정이 과학화를 목표로 한다. 자, 전통 행정학의 비과학성, 아까 비과학적이라고 그랬죠. 지금 비판했다. 그다음 경험주와 실증주의에 입각했다. 그렇죠? 자, 선생님들 실증주의라는 게 뭔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다 알죠? 실증주의가 뭔지. 자, 이거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설명해도 충분하겠네. 그래서 그 느낌만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다음 키워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출문제. 자, 뒤에 형태주의 한계, 후기 형태주의 등장, 이 부분은 후기 형태주의에서 다시 한번 하면 되겠죠. 이거 끝나고 실증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 전제는 과학적 분석에 따라 유일무를 이해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본 전제.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 전제는 생산성 향상의 혜택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내재적 보상으로 동기가 유발된다. 무슨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합리적 경제인가 내재적 보상이라고 그랬어? 경제적 요인이라고 그랬어. 경제적 요인은 내적 이야 외적이야. 여기 이야기할게. 내적 동기 또는 외적 동기 또는 내적 요인, 외적 요인 할 때 내적이라는 말은 스스로, 외적이라는 것은 뭐 수단으로, 무엇을 위해서 수단으로. 자, 그래서 아주 간단했어요. 자, 우리 쌤 지금 공부해요. 1번 즐거워서, 2번 합격하려고. 자, 다시 즐거워서 하고 있어요? 합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2번이죠. 그럼 외적인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즐거운 게 내적인 거야. 그러면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일 자체가 즐거워서 지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기 유발된다. 말이 안 되죠. 경제적 요인, 즉 경제적 요인이 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 전제는 조직의 목표는 명확하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 전제로서 이야기될 수 있겠죠. 우리가 과학적 관리법. 그다음 테일러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했다. 제가 설명했죠. 그다음 고전적 인간관계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호손 실험에서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 맞죠? 생산성 향상에 아까 친한 사람끼리 이게 비공식 집단이죠. 자, 다시요. 우리가 공식 집단, 비공식 집단만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공식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조직 기구표에 있는 집단. 비공식 집단은 다 친한 집단. 우리 쌤 공무원 됐어요?
공무원대에서 테니스반 모임 이런 것들. 이 시청에서 근무하는데 시청에서 이 테니스반 모임이라는 기구표 없죠. 그럴 때 보면 이런 것들이 비공식입니다. 그러면 아까 호성 공장에서도 친한 사람 위원이 모이게 됐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들이 비공식 입장이겠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론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비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이해한 참여를 강조해서 참여. 자, 고전적 인간관계로서 자주 언급되는 후손 실험에서 생산성 향상은 작업 환경의 변화보다는 근로자들의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건 조금 이따 잠깐 이해하는 거. 고전적 인간관계로 자주 언급되는 후손 실험에서 작업 환경의 변화에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였다. 자, 고전적 인간관계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후손 실험의 실험은 애초에 생산성 향상보다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죠? 뭘 알아본다고?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맞는지 증명하려고 한 거죠? 그럼 지금 앞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메이어가 발표를 했어요. 실험하고 발표해서 실험. 어떻게 실험했냐면 메이어가 잘 봅시다. A 집단은 표준화된 똑같은 방법을 하고 B 집단은 친한 사람끼리 생산해 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놔뒀죠. 그대로 이 비교할 게 많이 있으니까 생산한 게 있으니까 친한 사람끼리 생산해라 그러는데 메이어가 한번 생산해 보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메이어를 인식하겠어 안 하겠어? 다시 한 번만. 자, 지금 표준화된 생산량하고 친한 사람끼리 생산했을 때 생산량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생산해 보십시오.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 쓰겠죠. 그게 실험에서 호슨 효과라고 해요. 호슨 효과. 나중에 정책론 가면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야야 그건 네가 있으니까 네가 거기 보고 있는데 놀 사람이 어디 있어? 평상시랑 같이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 더 생산량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가합니다. 비판을 가하는 사람. 그 말을 거기서 그대로 써져 있는 걸 읽어봅시다. 7번 고전적 인간관계로 자주 언급되는 호선 실험에서 생산성 향상은 작업 환경의 변화보다는 근로자의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내가 지금 뭐하는 존재, 실험 대상이구나 이런 인식 때문에 일어났다 라고 비판도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이 지문만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지문이 틀렸다고 생각만 안 하면 돼요. 그 다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형태주의는 인간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 사회 현상 속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고 맞죠? 형태주의는 모든 연구가 실천적 수준에서 즉각적으로 정책에 응용되거나 반영돼야 한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냥 즉각적으로 어떻게 사용해? 그렇죠? 다시 한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다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즉각적으로 정책에 응용하거나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기 형태주의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고 여기는 아닙니다. 형태주의는 과학적 탐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맞죠? 이건 실증주의 설명하면 금방 합니다. 형태주의는 복잡한 사회현상으로부터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모호한 질적 정보를 양적 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형태주의는 사회과학이 형태의 공통적인 관심이 있어서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행정의 실체는 제도나 법률이 아니고 라고 주장하며 행정인의 형태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뒤에 다 보겠지만 나중에는 제도주의 같은 게 또 나와서 반발하겠죠.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논리 실증주의를 강조한 사이먼 이후 행정학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였다도 맞고, 행정학 접근 방법에서는 사회적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가치평가적이라는 말은 가치지향적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행태주의는 정치와 행정 형상에서 개발 국가의 특수성을 주장한다. 이것도 틀렸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편적 법칙을 발견한다고 그랬죠. 자, 행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한다고 그랬죠. 자, 후기 형태주의 여기 나왔으니까 자, 실증주의를 한번 이야기 들으시면 형태주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증주의가 뭐야? 실증주의가. 자,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감만 받으십시오. 감만. 모른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실증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모더니즘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모더니즘 그러면 근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더니즘 철학에서 대표적인 철학들이 어때요? 여러분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합리론 그런 건 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 모더니즘의 대표자가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편하게 들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모더니즘은 이렇게 생겨요.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요. 주체가 어떤 존재야? 인간. 객체는 대상. 이게 객체, 이게 분필 이런 것들이 다 객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플라톤 이후로 쭉 서양 철학에서의 주체는 인간이었고,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물어보면 플라톤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편적 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편적 이성. 누구나 보편적, 널 터져 있는 이성.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성. 그래서 그러면 자, 누구나 갖고 있는 이성이니까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뭐예요? 똑같이 생각하니까 이거 분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럼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분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주체가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했어요. 지식 또는 진리. 그런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아는 게 진리면 모든 지식은 다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니까 지식이 굉장히 객관적이 되겠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더니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계승했던 게 뭐냐면 실증주의. 그러면서 실증주의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법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자연과학과 똑같은 법칙이 있다면 사회과학도 법칙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법칙이 찾는 게 좋은 게 뭐야? 지식이 좋은 것이 왜 우리가 지식을 알려고 해요? 미래를 예측하고 또는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으면 설명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세상을 살 수 있겠고 현명하게 잘 살 수 있겠죠. 행정이 국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과학도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자연과학과 똑같다고. 이걸 방법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방법 이론론.
그러면 자, 실증주의는 똑같은데 대신에 자, 우리가 보통 이 어떤 거 객체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치하고 뭡니까? 사실의 문제. 가치와 사실. 이걸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객체는. 그냥 사회과학 아닌 걸로 자연과학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면 그건 무슨 문제? 뱀에 대해서 가치 문제. 근데 뱀이 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자연과학에서 가치 문제를 논하던가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쌤 벌 좋아해요? 벌. 양봉업자는 되게 좋아한다고 하겠죠. 자기 생명줄이니까. 근데 쌤 싫죠? 벌. 알았습니다. 그럼 싫어하는 사람, 벌 맨날 쏘는 사람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벌이란 건 가치로 말하니까 싫은 사람도 있고 안 싫은 사람 뭐가 보편적으로 말할 수 없네. 근데 벌이 날개가 있다는 건 싫어하든 좋아하든 모든 사람이 벌이 날개가 있다. 이 사실만큼 뭐 할까? 그렇죠? 일치하겠죠? 보편적으로 누구나. 그래서 실증주에서 보니까 그래도 완전히 자연과학처럼 연구를 하려는데 사실 자연과학은 아예 가치 문제를 따지지 않잖아. 그렇죠? 우리가 자연과학자가 연구하는데 뱀을 연구하면서 뱀이 징그럽다 이러면서 연구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뱀이 어떻게 하고 뭘 먹고 이런 것 연구하는 거죠. 아니, 자연과학자들은 그 동물이 좋다 안 좋다 이거 연구 안 해요. 그 자체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회과학도 똑같이 뭔 연구 안 해야 되겠어? 가치를 연구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거니까. 그래서 이걸 버려요. 이걸 그래서 가치 뭐라고 불러? 중립적 입장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가치 중립적 입장은 가치를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실만을. 자, 이런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것에 입각한 행태주의는 사람의 행동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그 행동이 좋든지 안 좋은지 그건 따지도 묻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실만을. 그러니까 이 사람 행동이 어떻게 해야 좋고 어떻게 나쁘냐 그런 건 따지지 않으니까 가치 지향적인 행동들 그런 말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완전히 어떤 것만을 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정을 과학화하려고 했다.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죠. 과학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 위에 말들이 다 이해가 되죠. 행태주의, 사이먼의 행태주의,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그 말 듣고 읽어봅시다. 12번부터 행태주의는 과학적 탐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맞죠? 행태주의는 복잡한 사회현상으로부터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때로는 모호한 질적 정보를 양적 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과학적인 현상으로 정확히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행태주의는 사회과학의 행태에 공통된 관심이 있어서 통합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 행정의 실체는 제도로서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는 논리 실증주의를 강조한 사이먼 이후 행정학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였고, 자,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는 사회적 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가치평가적 정책. 이 가치평가를 하려면 뭘 해야 돼? 가치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같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다음 형태주는 정치와 행정 현상에서 개별국가 특수성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걸 추구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거. 형태주의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누구나 똑같다. 행동과학적 입장. 그렇죠? 자, 후기 형태주의는 논리 실증주의 부활을 통해서 행태론을 강조했다. 자, 후기 형태론에서 이제 가장 비판한 게 이거야. 조금만 설명할게요. 후기 형태주의 곧 나오니까. 후기 형태주의는 자, 이거였는데 이렇게 뭐 어떤 거 행정인의 어떻게 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만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알다시피 60년대에 되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죠. 흑인 폭동이 일어나죠. 행정인이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집행만 하는 거 문제가 있죠. 좀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시키는 일만 해서는 안 되죠. 그냥 저기 시키는 일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건가 이런 것만 해서 효율성이 있겠어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데서는 아까 과학적 관련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하고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지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좀 더 나은 방향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형평이라는 걸 뭡니까? 후기 형태주의 실행정론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형평이라는 걸 강조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 후기 형태주의는 논리 실증주의 부활 이거 틀렸죠? 형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함으로 특정 질문의 다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을 행태에서 배제했다. 그렇죠? 자, 쌤 아까 중요한 게 태도, 의견, 개선 등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포함하죠. 이게 나중에 보면 심리학적 행동주의하고 좀 구분되는데 자,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나 의견, 개선 등을 행태에서 배제한 게 아니라 이것도 포함해. 그래서 이 부분이 심리학적 행동주의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워낙 뭘 강조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행태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의 연구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자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포함시킵니다. 자 행태적 접근 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신공공관리론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러면 이런 거 했어요. 자, 이 법칙이 존재하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도 똑같이 뭐 하겠어? 이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집단을 연구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 형태적 접근 방법의 형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맞죠? 자, 이 형태적 접근 방법의 연구에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형태적 접근 방법은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이식론적 논리 실증주의를 신봉한다. 맞죠? 정확히 맞단 말이에요. 자, 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 계속해서 쓰일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실증주의. 그렇죠? 논리 실증주의는 한 발짝 신실증주의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지금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거기 21번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조금은 이제 이 행태주의가 어떤 거 인간의 행동 같은 걸 강조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뭐 가치와 사실 분리해서 특정 대상 보편적 질문 받거나 그러지 않고 이 다른 상황 속에서도 태도 같은 걸 연구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죠.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증주의에서 심리학에서는 행동주의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는 완전히 그런 것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배제하지만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으면 네, 어려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일단 이건 한 번만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니까 잘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됐으니까 조금 쉬겠습니다.